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 환경이 급격한 혁명적인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미디어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특히 지난 탄핵 과정에서 그 여러 언론 매체들이 보여준 그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기존의 미디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정보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얻으시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미디어는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이라든지 또는 종편 방송들도 급격한 그 시청자나 또는 독자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오히려 유튜브 1인 미디어들은 지금 대단히 활성화되고 이제는 과거처럼 이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1인 미디어 운영자로서의 새로운 그 어떤 영역을 개척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였던 이 유튜브 1인 미디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또 그동안에 이런 그 뉴미디어들이 어떻게 또 발전해 왔고 앞으로 이 1인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 1인 미디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오래된 분 중에 하나이신데요. 그 SNS TV의 안준규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은 처음이시죠? 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찍으시기는 해도 예.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되셨어요, 이 유튜브? 제가요? 네네. 저는 2010년도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고요. 유튜브 방송 전에는 2000년도부터 했었어요. 뭘 하셨어요, 2000년도부터는?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는 역순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판도라 TV도 있었고요. 네네. MN캐스트가 있었고, 역순으로. 네, 그렇죠. 태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태그 스토리는 조선일보에서 했던 거고, MN캐스트는 가수 SM 기획? 이수만? 그쪽에서 했던 거죠. 그거는 지금과 같은 그 유튜브 방송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이 시청자 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예. 그거하고는 달리 좀 제한된 미디어들 아니었나요? 과거에는? 플랫폼이 유튜브와 거의 똑같긴 했죠. 네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중화가 안 됐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청자 폭은 좁았지만 많이 좁았죠. 예.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도였고, 예. 나름대로 전문적인 독자층은 있었던 셈이고, 예. 그때는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MN캐스트 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플랫폼으로 활용했었죠. 네. 태그 스토리는 뭐냐면은 조선일보에서 각 지방 신문사 영상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코너였었어요. 네. 신문사에서 영상을 찍어서 그 태그 스토리 올려놓은 것을 왜 신문 기사에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에요. 그럼 안준규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어떤 영상을 주로 올리셨어요? 저는 우리 우파 쪽에 활동도 좀 했고요. 그냥 가벼운 것도 좀 했고 취미 삼아 했었어요. 저는 그땐 취미로 하셨고. 예. 본격적으로 하신 것은 2010년도부터. 2010년도에 제가 SNS TV라고 올렸었죠. 네. 올렸는데 그때도 뭐 수익 구조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재미로 올렸었어요. 재미로 올렸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도에 참깨 방송이 생겼고요. 네. 2010년도에 제가 생겼고요. SNS TV 생겼고, 2012년도에 정규제 TV, 2012년도에 신의 한수 이런 식으로 생겼고, 최근에 이제 작년 말하고 원래 대부분 생겼죠. 네.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는 정말 취미로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크게 저기 안 했지만 재미있으니까 하신 거라고 하셨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특히 이제 작년에 탄핵 그 사태 전후에서 급격히 그렇죠. 늘어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 아시다시피 그 기존 미디어, 나쁘게 표현하면 올드 미디어가 되겠죠. 올드 미디어가 역할을 못했던 거죠.
진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왜곡되고 편파적인 자기네들만 보여주는 그런 식의 보도. 대중 여론을 조작하려는 그런 그렇죠. 나쁜 의도가 엿보이는 방송들을 했었죠. 당연하죠. 네.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언론이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튜브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튜브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 네이버나 우리나라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던 그런 공간이 제공됐던 거죠. 그 1인 미디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의 소식, 생생한 목소리를 그냥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시다가 이제는 라이브로 그냥 다 그렇죠. 그야말로 때리시잖아요. 라이브로. 그런데 네. 참 라이브가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또 한편은 위험도 해요. 위험도 뭐 아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나가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판도라 TV나 MN캐스트나 텍스트는 전부 다 녹화했었습니다. 네. 녹화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자체는 유튜브도 사실은 생방송 나온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그냥 때리니까 아주 뭐 유저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쉽고 그리고 바로 실시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보죠. 영향력도 크지만 또 제한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나요? 제한성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 미디어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어차피 1인 미디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취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죠. 이를테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경찰들은 보게 되면 왜 ENG 카메라 큰 카메라는 다 자리 잡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가게 되면은 무시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것 봐라. 저것은 아날로그고 녹화고 기껏해야 찍어봐야 몇 분 안 나오고 며칠 안 나오는데 우리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라이브로 나가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 동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우리를 푸대접 한다 그럴까? 그랬던 일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 이름과 규모와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의 그 뭐라 그럴까 이미 쌓여져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이 방송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시당하고 또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이제 어려움이신 거죠. 아직까지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겠지만 방심위 사건 아시죠? 네. 방심위 사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점거 사건. 점거 사건, 예. 그 점거 사건 그 자체를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사실 촬영했었어요. 네. 저는 제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때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방심위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종편이나 방송국에 왕노릇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가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몰랐던 거예요. 실시간 방송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 걸 보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람들이 이 뉴미디어나 이 변하는 환경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주 거죠. 아날로그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제가 실시간 다 나가고 그 다음 실시간 방송을 보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점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밤 새벽 2시 반에 모 1인 미디어가 와서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 날 나갔을 때 그분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 방심위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방심위 사람들이 그때 날짜는 기억 잘 안 납니다만 그때 다시 재협상하는 날 협상할 때 조건이 뭐였나 하면 실시간 라이브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도 올라갔는데 그때 녹화로 제가 찍었었어요. 못 찍고 실시간 못 찍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녹화는 또 허락하던가요? 녹화는 제가 못 찍게 하는 걸 제가 찍었죠. 녹화라고 하면서. 네, 녹화를 하면서 찍었는데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제 이거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시는 그 유튜브 1인 방송들 분들이 일종의 연대 같은 것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끼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번 대선 때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1인 미디어 했던 우파 미디어들은 거의 한 80% 이상이 이 조은진 후보를 다 밀었어요. 네. 네. 우리가 뭐 짜고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셨어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디어 하는 1인 미디어 하는 분들 대부분 나름대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아닌데 뭐 조은진 후보가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판단했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방송에 전혀 안 나오고 올드미디어에 전혀 나오지 않은데도 우리가 찍으니까 해외 교포들을 많이 받고 호응이 아주 컸던 거였었죠. 그렇죠. 예. 지금 애국 우파 쪽에 방송이 많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참깨 방송, 그리고 SNS TV, 이야기 방송, 번개시장, 뭐 허준 선생, 락TV도 있고. 락TV요. 네. 예. 다시 말씀드려서 뭐 몇 개 외에는 저쪽 갔던 몇 개 외에는 대부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조은진 후보님께서 메시지가 아주 좋았어요. 옳은 말씀만 많이 하셨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무효, 국회 예산, 이것을 선거 기간에 부르짖었던 분은 조은진 후보님밖에 없죠. 그래서 유일한 이 대한민국의 이 사태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인데, 어쨌든 사실 그 조은진 후보 쪽은 이 1인 미디어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은진 후보 쪽을 집중해서 많이 보도를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모든 언론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언론 환경에서 그래도 유튜브 매체 분들이 진실을 보도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은진이라는 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의 메시지를 또 전달받으시고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같이 이렇게 했던 입장으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디어 환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그런 그 1인 미디어들이 많이 계셨지만 사실은 이 1인 미디어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쪽으로 더 먼저 하고 더 많은 시청자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건 좌파들이거든요. 좌파들이죠. 네. 그 부분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좌파들에서 많이 밀립니다. 조회수도 많이 밀리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출발도 늦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크게 늦은 건 아니지만 숫자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많이 늦었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처럼 뭐 진정방송이나 뭐 변희재 TV나 뭐 조갑제처럼 또 누굽니까 그 한국경제 정규제 TV처럼 스튜디오 방송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처럼 또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필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다양하고 좀 심층적인 그런 방송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심층적이 되려면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또 많은 그 인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게 뭐 느끼시겠지만 미디어 환경 쪽의 방송이든 또는 영화든 또 뭐 작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워낙 좌파들로 점령당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람 하나 뽑기가 참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 계통에 있어 보니까 저는 사실 원래 만화가예요. 만화 쪽도 마찬가지고 영상 쪽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 만화 쪽도 거의 뭐 95% 이상이 저쪽이에요. 좌파예요. 좌파예요. 참 심각해요. 힘드시겠어요. 또 만화를 그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업계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요. 사실 조선일보에서 시사 만화를 그렸거든요. 조선 시사 만화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만화 이명박을 단행본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 조선일보에 그리셨던 만화 주인공 이름이? 미스터 삐삐라고. 미스터 삐삐. 그 당시에 이제 삐삐 이거 왜 핸드폰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 미스터 삐삐였었죠.
그 시사 만화, 네컷 만화를 제가 그렸고요.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만화를 그리고 만화 임명박을 그렸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네. 제가 만화가 협회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 제명당하거나 이러진 않으시고 왕따를 당하시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당하는 게 대부분 보게 되면은 네. 이 촛불 집회에도 많은 만화가들이 뒤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뭐 누구라고 이러면 되게 그렇지만 뒤에서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 후배들을 또 촛불 집회에 나가도록 하고 뭐 거기에 또 안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만화가 이 단체에서 일이 들어오잖아요. 오더 들어오잖아요. 배분할 때도 소외되고 하여튼 그런 게 많죠. 그 만화가 협회로 무슨 일이 아니 들어옵니까? 꼭 협회라 특정 협회라기보다도 협회나 단체가 있으면 일이 들어가는 게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다 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자기들끼리 그렇죠. 나눠주고. 예. 그게 현실이죠. 그럼 그런 식의 피해를 많이 보셨겠네요. 많이 봤죠. 예.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아예 나오신 게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저도 지금도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네.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저는 영상을 하게 된 계기가 시사 만화를 그만두면서 사실 이 만화 글을 그린 프레임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샷 잡는 방법이 사실 똑같더라고요. 구도 잡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어차피 시각적인 효과를 나가는 툴이 다르다 뿐이고 네. 제가 사실 오디오가 약하고 비디오가 약한데 이것만 없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이. 그래서 제가 재미로 했었는데 좀 일찍 시작한 꼴이었죠. 이쪽 그 유튜브 1인 미디어 쪽은 선구자적인 입장이신데 참깨 방송 빼면 두 번째로 지금 하신 거니까. 유튜브 기준으로는 참깨 방송 제일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죠. 근데 구독자층을 보면은 지금 뭐 37,000? 저요? 네. 네. 지금 구독자 수가 좀 적은데요. 구독자 수 제일 많은 게 정규제인가요? 거기는 10만이.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단독 인터뷰 때문에 확 떴고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 방송 말고 네. 현장 라이브 방송으로서는 지금 신의식식 하는 게 1등이고요. 신의 한수. 참깨 방송이 2등이고 제가 3등인데 사실 제가 실시간 방송이 지금 중단이 됐어요.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좀 치명타죠. 거의 그럼 언제 다시? 앞으로도 실시간 방송을 한 2개월 정도 후에. 2개월 뒤에. 네. 그러니까 일시 정지를 지금. 실시간 방송만. 실시간 방송만 일시 정지를 받으신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그 제2의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준규 TV라고 만들었는데. 녹화 방송 하시고. 이거 안준규 TV는 이제 실시간 되죠. 네. 다만 이제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영향력이 적다는 것이죠. 네. 옛날에 SNS TV를 한참 촬영할 때는 촬영하는 순간에 뭐 5,000명, 10,000명까지 촬영하는 1시간 정도 할 경우에 동시 접속. 동시 접속은 그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동시 접속은 많으면 한 2,000명 정도. 끝나고 나면 한. 그래 그거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도 보고 하니까 뭐 보통 한 몇천 명. 아니요, 동시 접속 아주 이슈가 있을 때는 몇천 명인데요. 한 2,000명 정도? 보통은? 네, 보통. 지금 근데 안준규 TV는 이제 구독자 수가 기껏해 한 600명 가량 되나?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죠. 영향력이. 근데 저는 제2 계정도 살리고 나중에 이제 SNS TV가 풀리면은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죠. 근데 구독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정규제 TV, 예. 또 뭐 신의 한수도 제가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 정기 구독 돼 있고 또 그 정규제 TV도 20만이 안 되죠 아마? 구독자 수가요? 네. 아니 20만은 안 되고 10만 10만 정도. 넘는 10만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도 사실은 이 좌파들의 그런 어떤 방송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죠. 낮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좌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 이런 참 재밌게 참 잘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오디오로 말빨로 말하는 말빨로 그 말빨도 좋은데 네. 저희들이 감히 생각 못했던 그런 말들 뭐 하물며 뭐 상스러운 말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저희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우파 방송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DNA는 점잖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머리 구조가. 좀 저질스러운 것들을 많이 섞으면서 예. 말하자면 그 사람들 마음에 이 발산한다고 할까 이렇게 해소시키는 그렇죠. 해소시키고 그런 좀 일종의 효과를 젊은이들한테 그걸 봤을 때 카타르시스도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저질스러운 거 말고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욕설도 그렇고 예. 그 천박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사람들을 끈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수준은 점점 하향화하는 그렇죠.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악이죠. 하는데 판단력 없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지고 결국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파 방송이 조금 재미만 가미하면 네. 품격이나 방향, 이 사고의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바람직하고 좋죠. 그 재미 부분이 이제 재미 부분이 좀 약한데 네. 그쪽을 우리가 저쪽 친구들 하는 그 재미 부분, 저질스러운 부분 말고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같죠. 재미있는 부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밤에 하는 락TV는 참 재미가 있잖아요. 네. 밤에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면 저도 그거 저는 보고 죄송한데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아 그래요? 밤에 또 제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잠도 자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참깨 방송에서도 밤에 아니 밤에 전화 참깨 방송에서 제일 먼저 전화 그 데이트를 방송했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본인 얼굴이 나오는 거고 락TV 이분은 최락 씨는 가수잖아요. 네. 뭐 신청곡 받고 노래 부르고 완전 콘서트를 해요 밤에.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일종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을 살려서 유튜브랑 20% 살린 접목을 시킨 거죠. 그렇죠. 예. 그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의 그 특징이랄까 속성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올리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놓은 수단이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예.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예. 사실 말이 1인 미디어지 사실 1인이 하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저는 뭐 혼자 하고 있고 하물며 대부분 사람들 혼자 많이 하고 있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 되게 되면 혼자 힘들 것 같아요. 뭐 기획부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소화해내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장비부터 그리고 시설이나 안 그러면 인력적인 부분이 보강돼야지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방송을 하시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세트는 필요하시고 라이브로 밖을 돌더라도 그런 거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저는 사실 유튜브 방송도 탄핵 전국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거의 한 1년 동안 쉬었다시피 다른 만화를 그러고 있었으니까 탄핵 전국에 저도 12월 초부터 11월 말부터 했는 꼴이에요. 뭐 좀 늦게 시작했죠, 탄핵 전국에서는. 그래도 아주 늦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현장 실시간 라이브 중심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워낙 뭐 아시다시피 한 6개월 정도? 워낙 정신없이 바깥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향을 좀 다르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니요. 라이브대로 나가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무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때 그 몇 분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고 서로 콘텐츠를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은 더 좋지 않나요? 좋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 뭐 사는 지역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락TV는 삼척에 있고 번개시장은 대구에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울에서도 또 약간 개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한데 뭐 공동 스튜디오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공동 스튜디오는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저작권 문제야.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막 찍었는데 제가 찍고 현장에서는 제목조차 달 시간도 없이 집에 와서 보게 되면 제 영상을 퍼가서 누가 편집해서 제목 잘 달고 그러면 참 비일비재해요. 도둑질이잖아요. 저작권 도둑질이죠. 그러면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 큰 문제 하나가 바로 그 저작권 문제와 뭐라 그래야 되나? 절도라고 해야 되나? 저작권 도둑질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법적인 조치라기보다도 유튜브에서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실시간 라이브 로 데이터를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생방송은. 그 자체로 사실은 약간 정제도 하고 제목도 달고 그쵸. 진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잘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녹화 편집하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촬영하는 사람, 내부에서 편집하는 사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신문사로 말하면 취재기자, 편집기자 있듯이. 그리고 만약 여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은 뭐 다원 방송 같은 거. 뭐 그건 가능한데. 어렵나요?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 뭐 지금 당장에 뭐 지금 결론은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럼 개인적인 그 질문인데 이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 수익이요. 이게 만화 그리시고 하는 것도 요즘에 또 만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못하실 텐데 훨씬 못하죠. 이걸 왜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탄핵 정국에 뭐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 아시겠지만 조용한 오린코리아 대표가 있어요. 네. 그분이 제가 영상 잘 찍는 것을 알고 탄핵 정국이 빨리 이걸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잠시 쉬시다가. 네, 만화를 사실 제가 2017년 올해 초부터 만화 작업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1년치 일이. 근데 그게 날라갔죠. 일을. 왜냐면 탄핵 정국에는 뭐 그 만화 작업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보류. 네, 다음에 하고 경제적으로는 제가 손해를 많이 난 그런 꼴이죠. 탄핵 때문에. 탄핵 때문에라기보다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대학로에서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2도 뭐 이럴 때요. 그때가 제일 추웠어요. 네, 추웠는데. 태극기 집회 중에 제일 추웠는데 그때 제가 워낙 급해서 제가 맨손으로 촬영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림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영상에 해외 교포들 보고 해외 교포들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해외 교포들 보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아시겠지만 MBC에도 안 나올 때 우리 모든 우리 기존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될 때였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교포들이 그 방송 나가고 사실 저한테 후원금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 방송 하나로. 예. 그때 즈음에는 진짜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나오셨고 탄핵 반대를 부르짖었는데 언론에서 정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예.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저는 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아주 정말 통탄하고 환멸을 느낍니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그 언론인이라는 그 껍데기를 쓰고 다닐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이 기자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건지 양심이 있는 건지 진짜 한심한데 그래도 이런 그 1인 미디어들이 진실을 이제 알리셔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날에 전화가 오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070 인터넷 전화잖아요. 해외 뭐 전화 받으면 캐나다, 미국이다, 일본이다. 그런 세계 각국에서. 네, 세계 각국에서 그분들이 눈물을 펑펑 우세요. 전화로. 뭐 처음에는 SNS TV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안 하셔서 어떤 분은 한 5분, 10분 더 울기만 하세요. 왜냐? 방송에 전혀 안 오는 태극기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 보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죠. 그런 전화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탄핵 문제가 외국에서 보면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처음 보니까 그렇죠. 눈물 나는 거죠. 눈물 나고 감동받았다 그러고 충격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C도 안 나올 때 태극기 MBC도 뭐 안 나올 때. 후반부 들어가면서 보도를 조금씩 하고 좀 그래도 비중을 맞춰주려고 했지. 그것도 뉴스 때뿐이지. 그렇죠. 이런 시사 교양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뭐 완전히 그 잘못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그 대선 과정에서 이 현장을 취재하시면서 이제 대선 과정이 아니고 탄핵 과정 그런 에피소드가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것 같아요. 많았죠. 많고 그리고 아까 실시간 방송이 참 이게 파열이 크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청 광장에 탄기국 천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막이 있었을 때 서울시청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철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철거할 시점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거 자체로 라이브로 나갔습니다. 라이브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철거하려고 철거반이 왔었는데 왔을 때 제가 라이브로 때렸죠. 이거 세계로 나간다 하면서. 그게 아니라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택시를 타고 빨리 시청으로 오십시오. 방송 때렸을 때 그때 불과 1시간 만에 거의 300명 정도 몰렸었어요. 그 밤중에? 낮에. 그때 낮에였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쉽게 말씀드리면 낮에는 또 하시는 일들도 있는데 택시 타고 오시면서 전부 다 이 탄기국 천막을 막으려고 애국 시민들께서 철거 못하게 하려고. 철거 못하게.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못했죠.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한 300명 정도 몰렸으니까. 철거반이 깜짝 놀랐겠네요. 놀랬죠. 그것도 짧은 시간에 몰릴 줄 몰랐죠. 그래도 방송을 보고 온 거죠. 그 유튜브 방송이 무서워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올리고 밴드로 올리고 일베로 올리니까 순식간에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존의 미디어들이 또 이 언론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그 무서운 현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는 있어요. 그 친구들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KBS하고 MBC 방송도 방송국에 실시간 라이브로 뉴스가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드 미디어로서는 안 되는 게 얘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여기 뛰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곳은 아직까지 워낙 거대한 시설과 자본과 인력으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뉴스 키핑을 하고 데스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정제된 뉴스는 그쪽이 맞죠. 그렇지만 생생한 뉴스는 우리가 더 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기동력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건에 대처하는 순발력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 엄청 많고 근데 기존의 미디어들이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연계를 하면 이쪽 개인 미디어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네. 사실 스마트폰 뭐 아시겠지만 왜 제스민 혁명 아시죠? 제스민 혁명, 중동의 봄, M 혁명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제스민 혁명도 기자들이 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페이스북 통하고 그렇죠. 트위터 통해 나간 거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시민의 기자와 그런 형국이죠. 뭐 조선일보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다. 500명보다도 수만 수천 명의 애국 시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기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압포시킬 수 있으니까 뭐 인력이 일단 더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깨끗하고 정제되고 고급 정보는 그쪽 친구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 뭐 갑자기 누가 사건 터졌다 어디 현장이면 일반 시민들은 더 빠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런 기존의 대형 미디어들이 이 시장을 탐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조라기보다도 일단 그쪽에서는 그렇게 뛰어들 경우 다 인건비 아니겠어요? 돈이잖아요. 기자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선거 기간에도 아시겠지만 다른 팀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는데 불구하고 우리 조은진 후보님들은 조은진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 돈으로 따지면 감당이 안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뭐 하나라도 지원받은 게 없이 그냥 다니신 거 돈 써가면서 다니셨죠, 사실. 네. 이쪽에서는 아마 대단히 미안해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미디어 환경이요, 뭐 NIT가 미국에 있잖아요. NIT 핵심 보고서라는 게 또 보면은 나오는데, 허핑턴 포스터지가 허핑턴 뭐 블로그 신문, 네. 예, 그게 사실은 진짜로 기자가 아니잖아요. 블로그 하는 분들이 모아서 만든 게 그건데, 물론 우리나라도 허핑턴 코리아 돌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양질의 신문사나 언론사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제야의 고수들 따라가지는 못한다 저는 보죠. 제야의 고수들이 무섭다. 그렇죠. 다 전문가들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 시장조차도 지금 좌쪽이 많고 이 규모를 보면은 밀리지 않습니까? 이 어떤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질에서 양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저는 보죠. 앞으로 아니 아까 그 월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아니요, 지금 보니까 뷰가 네. 한참 할 때는 500만 뷰, 뭐 600만 뷰 됐어요. 월 뷰 통틀어서 뷰가 됐는데 지금은 뷰가 한 200만 뷰에서 300만 뷰. 접속자 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수익 구조가 그나마 저는 유튜브가 되게 고마워요.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0.5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0.5원에서 1원 사이. 한 뷰당. 한 뷰당. 그것도 광고를 다 봤을 경우에. 네네. 그런데 아까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판도라 TV나 MN캐스트나 전혀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나오니까 저희들은 뭐 차비 경비 나오니까 그나마 고마운 거죠. 근데 차비 경비 이것만 해가지고 답이 없죠. 어떻게 살 수가 답이 있어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괜찮을 수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쉽지 않죠. 올라가기 전까지는 비행기가 테이크오프 하기 힘들잖아요. 이륙하기 힘들고. 근데 이륙하고 정상 궤도로 오르면은 괜찮죠. 사실은. 다른 거 비해서. 그런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구독자 수가 사실은 뭐 5만 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 되면 안정적이죠. 구독자 10만 정도? 네. 근데 구독자 많다고 해서 또 다 접속하는 게 아니고 접속이 돼야지 그 경제적인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구독자가 많으면 그게 일단 관객이 많잖아요. 많고 뭐 다 노출은 안 되겠지만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볼 확률이 많은 거죠. 예. 구독자로 이렇게 구독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와 보나요? 구독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 화면에. 네, 그게 뭐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 뜨기 때문에 자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물론 뭐 바쁘면 안 보겠지만 자동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1인 미디어 할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또 이제 뭐 할 일 없는 분들이나 또는 의욕이 넘치는 분들에게 또 수익원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는 좋다. 왜냐면은 뭐 어제 뭐 김경희 교수 만났는데 그분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그분은 일단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 교수니까 해외 외신을 어떻게 해서 해설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전문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저는 많다 보죠.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개발하기 나름이죠. 근데 어쨌든 경쟁자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좋다니까요. 다대선이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우파에도 사람이 많아야지 서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국회 그 김경희 대변인이 하는데 제가 커버했고요. 그 얘기 방송이 저쪽에 갔고. 그리고 김경희 대변인도 참 제가 보면 열심히 브리핑도 하고 네. 국회 정론관에서 하는데 아무도 안 내보내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않으니까 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네. 그제도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4명이 갔었어요. 네. 4명 갔다가 브리핑하는데. 네, 브리핑 하나 찍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거기에 있는 방송국들은 찍어도 풀 안 찍어주잖아요. 그만 멘트 했다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죠. 풀 영상이 안 나가잖아요. 뭐 찍어도 뭐 데스크가 잘라버리고. 예. 저희들은 그 자체 풀로 다 내보내거든요. 풀로 다 내보내고 바깥에 나서 우리끼리 또 잡담하는 것도 올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잡담. 친근감도 느끼고. 네, 그리고 그 정론관 그 분위기도 저도 찍고 그 여러 많은 신문도 어제 같은 신문 제목도 하고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브리핑은 브리핑이지만 일단은 스토리가 있고 섭섭하게, 예, 재밌게, 훨씬 더 편안하고. 예, 딱딱하지 않게. 예. 그날도 뭐 그러면서 저희들은 바깥에 나와서도 뭐 우리끼리 또 가볍게 잡담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죠.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특히 이런 이 미디어의 어떤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시장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 튀니지 제스민 혁명 5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때 그 시민들의 민도가 작년 우리 탄핵 정국의 서울 시민들의 민도보다 저는 높았다 봅니다. 왜냐? 그분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언론이 통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혁명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 옛날 미디어, TV만 보고 신문만 보고 거기 몰입됐기 때문에 탄핵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 뉴미디어, 스마트폰 교육만 좀 잘 되게 되면은 저는 이 분야가 월드미디어를 훨씬 능가하리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주로 이제 자기들이 뭐 장점이라든지 뭐 취미 분야 이런 걸 하지 시사 어떤 언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모르겠지만.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저도 언론사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신문사 출신이나 언론사 출신들이 뭐 요즘 또 워낙 또 일찍 퇴임을 하시잖아요. 퇴직을 하시잖아요. 퇴직하고 자기 전공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것으로 참 전 좋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탄핵 정국의 막판에 나왔던 우종찬 기자, 예, 우리 조선일보 선배님인데요.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선배님 직접 방송하시라고. 예, 그랬을 경우 그분들은 취재하고 지금도 보게 되면은 항상 현장 취재하고 있거든요. 출입처가 뭐 현직을 그만뒀지만 출입처가 저기잖아요. 법원이고 법조타운이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취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자기가 나가야 할 플랫폼이 없다고요. 자기 플랫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저희 진정방송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조갑제 TV에서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하고도 이제 제휴해서 탄핵의 진실을 계속 밝혀나가는데 같이 협조하기로는 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진짜 국민들이 모르는 그분이 취재한 거를 저도 꼼꼼히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알면은 지금 이 대선조차도 지금 그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이건데 이게 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을 잡은 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긴장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읽고 그것을 공감하고 퍼뜨리는 것을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유튜브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튜브만이 지금 그나마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보는 이유가 일단 통제를 안 받잖아요. 통제를 안 받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서 올리고.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 방심이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박효정?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제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제가 볼 때는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통제하겠다. 이거밖에 안 비치죠. 아날로그가 뼛속 깊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변하는 미디어 시장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잡는 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 전체 공익을 위해서 바로잡아 나갈 필요는 있는 거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방통심의위원회가 있는 건데 전혀 엉뚱하게 잘못된 것에 줄을 서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모르긴 해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방심이 그때 증거 사건으로 인해서 그쪽에서도 아마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많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어떤 형태든 새롭게 무슨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지만 사실 통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지원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만 잘해주면. 네. 네. 야, 시간이 뭐 많이 가서 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지를 못했는데 한 번 더 보다 더 이제 우리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 유튜브 시장 또 1인 방송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나눠주실 거죠?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방송에 1인 미디어의 선구자이신 우리 SNSTV 안준규 대표님을 초대해서 지금 이 유튜브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진정방송이 이제 송출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보다 깊이 있게 이 말하자면 애국진영의 유튜브 방송의 활용도도 좀 더 높이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 또 개개인이 정말 1인 미디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분들은 또 어떤 게 필요하신지 이런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